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오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4거래일 만에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했던 뉴욕 증시가 다시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변동성이 참 큰 시장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상승하다가도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400포인트 넘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 가까이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전략 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글로벌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보면서 오늘 시장 대응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 유민희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목요일장 뉴욕 증시는 전일장의 상승을 뒤로하고 부진하게 나타난 경제 지표와 또 공화당이 제시한 추가 부양책이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4% 내려 27,500포인트대에 마감했고요. S&P 500도 1.7% 하락, 나스닥이 2% 가까이 내리면서 1,900포인트대에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미국 증시였지만 다시 한번 기술주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업종별로도 전 섹터가 하락불을 켠 가운데 에너지 업종과 IT 업종이 다시 한번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업종 중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친 유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2%대 큰 폭으로 내려서 37달러 30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는 0.6% 내렸지만 40달러 선은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낙폭을 키우면서 에너지 업종 일제히 1에서 10%대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IT 기업 테슬라와 팡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9%대까지 치솟았던 테슬라, 재정 지원과 부결 소식에 장중에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막바지 들어 회복하면서 1%대 상승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팡주도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모두 상승불을 켰었는데요. 시장 하방 압력 이겨내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알파벳이 1%대 가장 적은 낙폭을 보였고요. 애플과 넷플릭스는 3%대 내리면서 각각 113달러와 480달러 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그래도 상승폭을 지킨 개별 종목도 있습니다. 먼저 베드 베스 앤 비욘드는 웨드부시에서 투자 의견을 최고 수준인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4.9%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오버스톡닷컴은 자회사 티제로가 디지털 증권 판매에 대한 영업 승인을 받으면서 8% 넘게 올랐습니다. 우버도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지난 9일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죠. GM이 니콜라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승 탄력받았고요. 오늘장도 그 상승세에 이어서 2.7%대 올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포스트 브렉시트 관계를 놓고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혼조를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상된 결과였던 만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지수 보합권에 이탈리아는 강보합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국제 수익률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고 또 재정 지원책도 부결되면서 일제히 내렸습니다. 22년물 수익률 0.14% 초반에 거래되고 있고요. 10년물은 0.68%로 다시 0.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금 가격은 0.5% 올랐습니다. 1964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0.17% 올라서 93.41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박찬휘 강단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이슈들 확인해보기에 앞서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한 펠로톤 실적
화면으로 잠시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트레이닝 업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업체죠. 펠로톤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이 지금 172%나 급증을 했고 또 내년도 2021년도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급등하고 있으면서 $93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펠로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모습입니다. 지금 YTD 올해 기준으로 약 200포인트 넘게 급등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던 펠로톤의 실적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있었는데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강다은 외신캐스터가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와 같은 88만 4천 명에 달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예상치였던 85만 명보다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으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9만 3천 명 늘어난 1,338만 5천 명으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자면은 그래도 코로나19로 정점을 찍었던 이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줄어드는 폭 자체가 조금 초반에 비해서는 둔화됐다는 점 다시금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지표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양호한 지표들인데요.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요.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0.4%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7월 미국 도매 재고는 시장 예상 수준보다 더 줄었습니다. 이 상무부가 지난 7월 도매 재고가 전달과 비교해서 0.3% 감소했다고 발표했고 또 예상치보다도 줄어든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지표들 자체가 조금 엇갈린 가운데 오늘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업종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어제 기술주 필두로 크게 반등했던 시장이 오늘은 다시금 애플 3%, 마이크로소프트 2%, 시총 상위주들과 기술주들 아마존 2% 하락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어제 조금 부진했던 여행 관련 종목들 일부는 오늘 다시 상승불을 켜주면서 라스베가스 샌드는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소매업체들이 그래도 견고한 흐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VFC 강부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전반적인 소매업체들 PVH도 3%까지 올라주면서 유일하게 조금 상승불을 켠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EPS,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 외에서 2%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펠로톤 역시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현재 시간 외에서 7.5%까지 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와 함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던 펠로톤과 오라클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제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또 이번에는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찬익 캐스터 어떤 업데이트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미국의 코로나19 현황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확산세가 소폭 증가했는데요. 간밤에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만 4천 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632만 명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 2만 명대에서 다시 3만 명대로 증가한 겁니다. 백신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수요일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그런 우려로 미국에서의 임상 3상을 일시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WHO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백신 개발은 누가 빨리 만드는지의 경주가 아니다. 백신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라면서 낙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임상시험이 재개되면 연말까지 백신 효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날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연구의 신뢰성에 대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기사를 보면 과학자들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실험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이상한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상실험 결과에서 수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스푸트니크 V를 세계 최초로 백신으로 공식 등록했지만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서 우려를 낳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코로나19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명이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추가 부양책 협상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부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이 공화당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변동성이 큰 시장 끝에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어제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었는데 지금 5일째 결국에는 조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다운 외신캐스터 좀 짚어볼까요? 네, 워낙 시장 자체가 하루하루 롤러코스터 장세를 거듭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경기 전반적인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코노미스트들이 향후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앞선 예상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화면을 통해 살펴보면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연율 23.9%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번 설문조사 때보다 상향 조정된 것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기대보다 더 빨리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면서 고용시장과 코로나19를 불확실성이라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GDP 성장률 그래프 자체를 살펴보면은 코로나19가 크게 타격을 미쳤던 특히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2.9%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3분기에 조금 회복세를 보인다면은 상반기의 손실을 반 정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남은 기간 2분기 특히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회복하려면 4분기에도 24% 정도로 강한 성장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가능성이 적다라고 바라보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단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회복세 베팅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기가 회복의 중간 지점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지난 노동절 연휴 동안 리테일, 영화관, 호텔 등이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였다면서 실적에 있어서도 메이시스나 PVH 등이 회복을 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점포가 폐쇄될 정도의 타격을 조금 회복할 만큼 특히나 온라인 매출에 있어서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노동절 연휴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숙박업소인데요. 이 다운로드가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증가할 정도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조금 강하게 전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만약 어제에 이어서 오늘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줬다면 일시적인 조정이었고 단기적인 합리적인 조정에 그쳤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미국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라고 평가했던 만큼 신중하게 중립적인 의견들 여러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또 유럽중앙은행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의 여러 발언들과 함께 금리 동결 이슈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젯밤에 가장 기다렸던 이슈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수정할지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통화정책 이후에 기자회견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유로화 강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주시하고는 있지만 통화정책은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서 발언을 내놨고요. 그 외에도 여러 중요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향후 몇 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유로 환율이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유로존 GDP 전망치를 지난 6월에는 마이너스 8.7%로 바라보고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8%로 상향 조정했고요. 21년의 경우 5% 성장, 22년에는 3.2% 성장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은 하방 쪽이라면서 정책 자체는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순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완전한 투자를 지속할 의향이 있다면서 우호적인 유동성, 앞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내건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고요. 환율 역시 그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연준의 이번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도 최근 인플레이션 목표 변화를 두고 주목을 했다면서 정책 검토는 가격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여러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통해서 22위원들이 유로화 강세에 과민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은 오는 12월까지는 새로운 정책에 나서지 않고 ECB가 관망 모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추가적인 ECB의 정책은 12월 이후에 돼서야 나올 것이라고 바라봤고요. 그 외에도 스타이프니카 이코노미스트는 ECB가 이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매입 프로그램 기한을 21년 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ECB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의 발언과 또 향후 통화정책 결과 반응에 대해서 강다운 외신캐스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간밤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였던 만큼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5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국제 유가 하락에 지금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다시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투자자들이 국제유가에 투자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간밤에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3만 배럴 증가하면서 오늘 국제유가는 낙폭을 더 확대했는데요.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서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30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올 초에 배럴당 60달러가 넘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정유기업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가 재고 손실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너지 섹터는 3.6%나 하락하면서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최근 이어진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든 점을 유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0월물 원유의 공식 판매 가격을 낮추면서 하락을 부추겼다고 봤는데요. 4월 감산 합의 이후로 산유국들이 조금씩 감산을 줄이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정유사들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정제 마진도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보통 배럴당 4에서 5달러의 정제 마진을 수익 분기점으로 보는데 9월당 첫째 주 정지 마진은 배럴당 마이너스 0.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투자 심리와 수급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3월과 4월과 같은 급락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급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제유가 전망에 대한 월가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S&P 500 내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세에 대한 월가의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6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도 IPO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애완동물 전문점인 펫코 그리고 팔란티어 등 IPO 대여들의 상장이 예정돼 있는데요. 강다운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또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 IPO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우선은 애완동물 전문점인 펫코 역시 60억 달러 IPO를 예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디스의 경우에는 이번 펫코의 IPO를 두고 아마존, 월마트 같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펫코 같은
같은 경우에는 1994년 처음 상장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상장 도전인 만큼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IPO 열기 식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IPO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화면을 통해 살펴보면요. 워런 버핏과 세일즈포스가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스타트업인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이 워런 버핏과 세일즈포스가 스노우플레이크의 IPO 공모에 참여해서 워런 버핏의 경우에는 5억 7천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사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외신에서도 이 보도를 할 만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가격 제한선 상한가인 30%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헤드라인으로 잡으면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 보도를 내놨습니다. CNBC는 코로나19로 변한 경제가 카카오 게임즈의 열기의 배경이라고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이 중에서 EY의 아시아 태평양 IPO 부문 리더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 부분이 카카오 게임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근 부진한 미국 시장 속에서 IPO 열기가 다시 시장의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뉴스 체크해 보시죠. 네, 월가 아이비들 향후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들을 선정했습니다.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가 아이비들이 향후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보는 주식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펀드스트랩과 UBS의 분석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펀드스트랩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톰 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크루즈 등의 종목들이 앞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펀드스트랩은 인베스코 S&P 500 하이베타 ETF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하이베타주들은 전체 시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 더 많이 떨어진 바 있고 또한 긍정적 백신 소식에 가장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빵주가 타격을 받는 동안 해당 ETF는 선전하면서 전반적인 시장과 기술주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펀드스트랩은 관련 종목으로 윈 리조트와 부킹 홀딩스, 라이브 네이션, 그리고 스냅온을 꼽고 있는데요. 노동절 휴가 기간으로 인해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반짝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고 또한 긍정적인 백신 소식이 나온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UBS는 AI의 부상에 힘입은 모멘텀주들이 선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UBS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AI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들이 고용과 매출에 있어 더 많은 성장과 이익을 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치주와 소형주 대비 대기업 모멘텀주들의 성장이 가속화되었고 관련 산업군에서 파워가 더 강해졌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UBS는 모멘텀주 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줌비디오와 AMD 등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줌비디오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고 올해 들어 460% 이상 오른 상태인데요. 이와 함께 AMD 같은 경우는 AMD가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7월 말부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뛰었고 이 외에도 주택 개선 관련 소매점 체인인 로우스와 부킹 홀딩스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월가 아이비들이 본 향후 상승 여력이 높은 주식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향후 선전할 수 있는 업종들과 함께 구체적인 종목들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EU가 법적 대응을 시사이다. 브렉시트 관련한 이슈가 올라와 있네요.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정리해 주시죠. 네, 영국이 브렉시트의 법률적 근거가 된 유럽연합 탈퇴협정의 일부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연합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세프코비츠 부위원장은 간밤에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과 긴급 회동을 했는데요. 이번 회동은 전날 영국이 국내 시장법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유럽연합 측이 회동을 요청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어제 영국은 연말에 유럽연합을 떠나게 되는 만큼 영국 안에서 교역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아무런 통관 확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유럽연합 탈퇴협정 내용에 반대된다는 겁니다.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유럽연합 측은 영국의 국내 시장법 입법 추진이 탈퇴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국내 시장법의 폐기를 요구했는데요.
영국 측은 현재 거절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은 탈퇴협정이 재협상 대상이 아닌데 만약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연말까지 예정된 그 전환 기간까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노딜 브렉시트가 될 그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변동성 장세를 보인 끝에 일제히 3대 지수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조정인지 혹은 장기적인 약세장으로의 진입인지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더욱더 자세한 분석과 진단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